2010년 9월 시작된 증도가자 진위 논쟁은 2017년 4월에 문화재 지정이 부결됐습니다. 방사성 탄소 연대 측정을 비롯한 과학적 분석에 의하면 고려시될 가능성은 있으나 서체 비교, 주조 및 조판 실험 결과 등으로 증도가를 인쇄한 활자로 보기 어렵고 출처와 소장 경위가 불분명해 보물로서의 가치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남건희 교수는 먹은 고려시대이고 위조 흔적도 전혀 없는데 소장경위 불명 및 국과수의 서체 분석, 그리고 일종의 연구 영역인 주조, 조판 실험 및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온갖 억측, 그리고 가설 등을 근거로 지정을 부결한 것이라면서 관계당국인 문화재청을 성토했습니다. 나아가 탄소연대 측정 및 각종 과학감정 등의 절대적 증명력을 가진 분야를 제외한 서체 비교, 주조, 조판 실험 등은 모두 악의적 왜곡이나 오류 및 근거 없는 일방적 주장에 불과할 뿐이라면서 재검증 등을 통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체 비교와 관련해 남 교수는 글자의 마모, 그리고 활자본과 번각본의 일반적 차이 등을 고려하면 누가 봐도 완전히 증도가 활자와 같은 글씨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당시에 무슨 위조 글자나 위조 활자가 있었겠냐면서 KBS 역사 스페셜에서도 완전히 중첩된 것을 볼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증도가 활자 제작 후 500년이나 지난 최고 글씨인 임진자와 비교해 유사도가 떨어진다고 하는 데 대해서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소리라며 번각본은 11명의 각수들이 조각했기 때문에 활자와 완전히 같을 수는 없고 육안으로 봐서 거의 비슷하면 맞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국과수의 딥러닝 방식은 수많은 글자의 평균치를 추출해 다양하게 비교하는 것이고 더욱이 국과수는 청주 고인세 박물관의 활자가 가짜라면서 거대 해프닝을 일으킨 당사자이기 때문에 국과수의 분석 결과는 의도적이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활자와 번각본 전체 글씨와 꼼꼼히 대비하면 진실은 밝혀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주조방법 검증과 관련해 남 교수는 문화재청은 주물사 주조법으로 목형 일부가 발췌되지 않는다면서 밀랍주조법을 추정했지만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암수틀을 분리한 후 송곳 등으로 빼내면 모든 목형들은 빠져나온다는 설명입니다. 남 교수는 그 어떤 어렵고 복잡한 목형들이라도 약간 흔들어가면서 빼면 완벽하게 발췌된다. 목형이 발췌되지 않는다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 억지 소리에 불과할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신청 활자들을 살펴보면 연모서리에 연마 흔적 등이 보이고 접합면에 분할선이 보이거나 쏠림 현상과 주물이 들어가는 탕구 쪽에 U자, V자 등이 나타나기도 한다. 이는 주물사 주조법의 전형적인 특징으로서 밀랍주조공법으로서는 이런 흔적들이 절대 나타날 수 없다면서 밀랍주조법 추정의 각종 논리들을 통박했습니다. 즉, 신청 활자는 전형적인 주물사 주조법으로 제작된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신간요 편역서 3장 문선, 증간 교정 완상 원집, 신증 동국여지승남, 역학계몽요해, 주자어류, 삼약직해 등 수많은 문헌들의 활자본, 번각본의 광각이 0.8에서 1.7cm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요. 번각본은 활자본보다 절대 클 수 없고 활자본의 광각은 번각본에 비해 평균 1cm 이상 큰 것은 수없는 자료들을 통해 증명된 상황입니다. 증도가 번각본 서책의 각장 세로 광각의 크기는 17에서 18.5cm 등 각양각색입니다. 세로행 10자에서 15자로 조각되어 있으며 글자의 크기나 굵기도 각양각색입니다. 또한 활자본에서 목판본으로 번각할 때 평균 8% 정도 수축한다는 것은 서재학계의 공지의 사실입니다. 남 교수는 이런 기본적인 사실조차 무시하고 한판 글자도 완전히 발견하지 못한 상황에서 조판이 안 된다는 취지의 주장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주장으로 검증 오류에 기인한 진실 왜곡에 불과하다면서 검증 결과를 통박했습니다. 남 교수는 증도가자를 발견하고 연구를 진행한 학자의 양심에 비춰보아도 문화재청의 부결 결론은 상식에서 벗어난 각종 오류와 일방적 주장 등에 근거한 너무나 잘못된 결론이라며 심의위원조차 식견없음을 자탄한 내용들이 속기록에 차고 넘치도록 있지 않은가라고 개탄했습니다. 여러 진품 가능성의 근거가 있는데 문화재청이 이제 이걸 부결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근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아예 이 출발 자체가 이게 정말로 우리가 이런 것을 하려 그러면 아무런 선입관이 없는, 그러니까 공정한 상태에서 그렇게 연구가 돼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정말로 분야별로 전문가들이 모여가지고 그 연구를 하고 났는데 그것을 총종합해서 결론을 이제 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조사가 다르고 그 조사와 분석이 다르고 그게 해석이 다른 부분인데 그 조사 분석이 아만 잘 됐다 하더라도 그것을 해석이 전혀 다른 방법으로 나오면 이제 곤란한 것이죠. 이미 KBS나 우리가 MBC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글자
중첩을 해가지고 그게 맞다는 거 어느 정도 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뭐 구태여 뭐 딥러닝을 통해서 어떻게 했다. 딥러닝이 잘못했다는 거 아니에요. 딥러닝을 썼는 건 좋은데 그러면 많은 데이터를 집어넣고 그거하고의 관계를 따져봐야 되는데 1대1 매칭 시켜놓고 그걸 딥러닝을 썼다. 뭐 이제 그런 쓸데없는 그 방법론을 여기다가 집어넣은 거죠. 제일 큰 문제는 학계의 학문적인 그런 그 노하우 내지는 또 무슨 그런 그 자료를 접근하는 데 있어서 분석하는 방법론 이런 것이 아직까지 우리는 미숙하다. 그러나 예를 들어서 뭐 다른 세계적인 것에 보면은 이번에 이것을 과학적인 뭐 이런 것까지 다 동원해서 해보려는 그 시도는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고 제가 외국에 나가서 발표할 때도 그 사람들은 다 너는 어떻게 그런 부분까지 그런 식으로 과학적으로 다 분석하느냐 그건 좋다고 했습니다. 1차 조사에 그 분야의 막 최고 전문가들 했는데 이제 오히려 검증하는 팀에서는 이제 그 또 다른 팀이 와가지고 처음 연구하는 팀이 와가지고 이래 해버리면 할 때마다 그 새롭게 출발하고 그러면 노하우 쌓인 건 하나도 없는 거죠. 지금도 뭐 지난번 뭐 국정감사에서도 또 이야기했죠. 뭐 이게 진품이냐 아니냐 진품 맞다. 그러면 이게 고려 거냐 조선 거냐 고려 거인 것 같다. 그런데 문화재로서는 가치가 없다. 그 우리가 상식적으로 일반 그 대중들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냐는 거죠. 문화재로서의 가치는 그러면 무엇인가 하는 문제도 있고 또 뭔가 하면 이 우리 금속 활자라는 것은 우리가 세계적으로 우리의 문화 중에서 가장 자랑할 만하다고 한다 그러면 우리 목판 인쇄술 고려 대장경 금속 활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금속 활자라는 이 부분이 우리는 없다는 그 지금 이론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게 지금 이 그 문화재청의 지금 이 결론으로 인해 가지고 정말 그 부분들이 완전히 말살시켜 버리는 그런 거죠. 뭐라 그럴까 뭐 우리가 정말 구조적인 문제라고 이야기해야 되지. 이 뭐 자료의 실물에 대한 우리 정말 그거에 대한 그 원천적인 분석 이거하고 거리가 멀다고 생각합니다. 2017년에 그 문화재청에서 부결 발표가 난 이후에 네. 지금까지 이제 한 4년 정도 지났지 않습니까? 네. 그 기간 동안 그 대응은 어떤 식으로 해오셨는지요? 예, 그 문화재청에서 그래 발표하고 난 뒤에 이제 몇 차례 걸쳐 가지고 뭐 프레스센터도 했었고 그다음에 국회의원 그 회의실에도 가서 소위 분야별로 조파는 뭐 유부영 교수가 했고 뭐 저 탄소연대 분석은 우리 홍한 박사 또 그다음에 뭐 그 전체적인 것은 제가 뭐 이렇게 해서 영역별로 나누어 가지고 그 문화재청에서 잘못했는 부분에 대해서 조목조목 그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참석한 사람은 문화재청 사람들만 참석했습니다. 이것을 심의했던 그 자료를 만들었던 사람들은 단 한 명도 오질 않았습니다. 국과수에서는 한 사람 왔습니다. 문화재청의 그 담당 그 과장은 와서 뭐냐 하면은 그렇게 불만이 있으면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새로 발견되는 게 있으면 그러면은 그 내용을 가지고 다시 제출하면은 그걸로 인해 가지고 다시 검토를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이거 현재의 우리가 과학적인 분석 그 다음에 이론적인 거 그 외에 무슨 더 추가적인 내용이 있을까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출처의 문제를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이 왜 그 지정이 안 되느냐, 출처가 불확실하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 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연구자들은 출처의 문제는 우리는 이야기할 수 없다. 유물을 분석할 때에 현재 있는 자료를 가지고 이거의 자료의 그 형태라든가 그다음 제 뭐 정말 과학적인 분석 그다음 제 모양 뭐 그런 어떤 시대적인 어떤 반영 뭐 이런 기술적인 문제 이런 걸 다 합쳐가지고 이게 수준이 어느 정도였고 우리가 이게 가장 초기에 그런 것으로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연구가 진행돼야 되는 것이지, 다른 것은 뭐 그렇다 하더라도 적어도 이거는 지금 우리가 세계 문화사 쪽에 지금 20세기를 가장 변혁시킨 게 구텐베르그의 활자 인쇄술이라고 할 정도로 세계에서 그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우리 활자 인쇄술은 우리 그보다도 더 훌륭한 우리 조상들의 지혜와 정말 기술과 모든 것이 다 집약된, 지금의 우리가 휴대폰을 이야기하는 그 모바일 휴대폰을 이야기하는 그 정도의 혁명이 그 당시로는 그 정도의 혁명이라고 봅니다. 우리는 왜 우리가 중요한 문화재를 가지면 안 되는지 우리가 뭐 국수적으로 해석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있는 것을 가지고 우리 있는 대로 이야기하자고 이야기하는 거죠. 프랑스에서도 이걸 발표를 했었고,
그 다음 이제 독일에서 발표를 했었고, 그 다음 이제 일본에서도 했었고, 중국에서도 했었고, 미국에서도 했었고, 거기 갔을 때 계속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게 그때마다 그 사람들은 정말 세계사적으로 중요한 거니까 정말 이것이 빨리 정리됐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고, 그거는 한국의 문제가 아니다. 이건 세계 문화사의 문제니까 그런 것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2027년에 뭐 앞으로 뭐 5, 6년 남았습니다. 2027년에 미국의 그 유타 대학에서 지금 세계 각국의 영국, 독일, 뭐 프랑스, 뭐 캐나다, 뭐 이런 뭐 중국 이런 학자들이 쭉 모여서 지금 프로젝트를 하나 진행하고 있는데 프람 직지로부터 투 쿠텐베르그까지라는 이 제목을 가지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럼 직지부터 출발이냐? 우리는 아니죠. 정도가부터 출발이죠. 그래서 서양의 그 최고, 그 다음에 뭐 이제 동양의 최고를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뭐 종이에 관계되는 팀, 그 다음에 먹에 관계되는 팀, 그 다음에 조판에 관계되는 팀. 그런데 금속 주제에 관계되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 왜? 구텐베르는 없으니까. 직지는 우리가 일개 사찰에 그 청주 바깥의 작은 사찰의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정도가는 국가 중앙기관일 겁니다. 그래서 하나는 1200 몇 년이고 하나는 1377년의 차이가 150년의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제 직지를 우리가 부각시키나 하면은 그런 만큼 지방의 작은 고려사에도 안 나오는 작은 사찰에서도 금속 활자로 활자를 주조해서 책을 찍을 만큼 고려는 금속 활자가 일반화되어 있는 거다. 그런 차원에서 직지는 부각되는 것이죠. 직지에는 보면은 작은 글자도 들어가 있고, 그 다음 이제 뭐 이래 그 보충된 글자라든가, 그 다음에 조판의 글자 수도 안 맞고, 어떤 면에서는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오히려 정도보다도 어떤 면에서는 떨어졌다고 봅니다. 그만큼 150년 뒤지만은 그런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직지를 폄하하자는 것도 아니고, 직지도 중요한 부분이고, 그런데 어쨌든 이 국가 중앙에서 제대로 된 기술로 만들어진 이거야말로 이걸 제대로 우리 문화사적으로 우리가 밝혀내지 않으면 뭐 그건 정말 지금 여기에 이렇게 이상한 방향으로 우리가 폄하되어 있다는 것은 정말 이건 참 세계 문화사적으로도 좀 중요한 일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2027년까지 갈 것도 없고 이걸 빨리 이제 뭐 저는 지금 뭐 영문으로 거의 이제 대부분 만들어 놨습니다만은 이런 그거를 외국으로 빨리 알려야 되겠다. 그래서 저 미국에 가서 발표할 때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거를 영어로 해서 빨리 발표를 하지 않느냐? 우리는 뭐 봐야 할 거 아니냐? 또 한국 사람들은 거기 와서 우리한테 중요한 이런 문화재를 왜 중국, 일본에는 다 하는데 우리는 이렇게 못 따라가느냐라고 우리 좀 뭐 그런 비난을 받은 적도 있습니다. 자, 지금 정도가를 가지고 이야기할 때에 그 판면의 서체가 다 같으냐 하는 문제죠. 그런데 여기에 정도가에는 그 번각을 원래 금속 활자에서는 같겠죠. 그런데 이 정도가를 목판으로 1239년에 번각을 할 때에 11명의 각수가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11명의 각수라는 건 한 사람이 새겨도 다 다를 수가 있는데 11명의 각수가 들어갔다는 것은 그건 뭐 다르다는 게 그 명확 관이합니다. 그리고 이 옆에에 요 새긴 각수의 이름들이 쭉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뭐 목판본이라는 것은 더 말할 것도 없고, 지금 이 두 면을 비교를 해봐도 여기에 나오는 여기에 나오는 글자하고 이 글자는 벌써 굵기부터 다릅니다. 굵기도 다르고, 그 다음 글자의 모양도 이것은 보면 글자가 이 구양순체라 그래서 소위 길이가 세로로 좀 더 긴 느낌이 들고, 이것은 옆으로 좀 더 퍼진 느낌이 듭니다. 같은 책을 가지고 새겨도 각수의 차이 때문에 이러한 차이가 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사실은 뭐냐면 글자를 비교할 때도 제가 2002년도에 비교할 때도 여기에 있는 모든 글자를 다 뽑아내 가지고 큰 대자면 큰 대자, 한일자면 한일자를 다 뽑아내 가지고 그것을 유사한 걸 맞추고, 실물 활자가 나오면 그 활자를 해가지고 이렇게 맞추는 것이거든요. 1대1 하는 것이 어느 정도의 소위 편차를 갖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하고 봐야 되고, 이 글자 대조할 때하고 이 글자 대조할 때는 물론 달라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서로의 편차를 어느 정도 인정을 해주고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소위 지금 송명의록을 가지고 비교했는 임진자를 가지고 비교했을 때는 거기에 딱 맞는, 거기에 현존하는 제일 잘된 거 있기에 맞추는 거 하고, 이것처럼 여러 각수가 지금 드러났는 이거하고 맞추는다는 것은 그 자체가 안 맞다는 거죠. 그래서 서체에 비교할 때는 그런 전제 조건을 다 감안해 놓고 비교해야 되고, 어느 정도 차이가 나야 그러면은 정말로 아닌가, 어느 정도 차이가 나면 맞는가 하는 거에 대한 기준이 없다는 거죠, 지금은. 그러니까 그 기준을 알려고 하면은, 지금 뭐 조판에서도 이야기 나올 문제입니다만은, 지금 여기 나온 책이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그 동파시집 같은 경우에 이게 초주갑인자로 찍었던 요것이 동파시집에 초주갑인자 찍은 것이고, 요것을 번각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번각했는 그 높이가 보면 하나는 24하고 하나는 23입니다. 그러니까 활자본이 더 큽니다, 항상. 그리고 그것을 번각했던 것은 줄어들었습니다. 똑같이 했는데 왜 줄어드느냐? 축소됐기 때문에, 나무가 축소됐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러면 몇 퍼센트 주느냐? 가로는 별로 안 줄고 세로만 이렇게 줄거든요. 그 나무 때문에, 그런 방향성 때문에 그런 것인데, 그러면은 적어도 이거 했을 때는 몇 퍼센트의 그 차이가 있다. 그 다음에 여 밑에 보면은 개축자로 동궁여지승남인데, 이 동궁여지승남은 1500년대입니다. 이거는 1400년대고, 1500년도에 찍은 것은 이건 26cm, 26.9니까 27입니다. 그 다음에 이건 축소되는 이 목판은 26cm입니다. 1cm 차이 납니다. 그럼 이것도 1cm 정도 차이 나면, 그러면 글자 수에 비해서 이게 몇 퍼센트 축소됐다 하는 이런 것이 대충 아니까 이 범주를 설정을 해주고 가야 되는 거죠. 서체를 비교하려 그러면. 또 한 가지 뭐냐면, 가로와 더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가로와 세로 부위하는 건 세로는 축소되고 가로는 별로 축소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이제 감안을 해야 되고, 활자판을 가지고 번각했을 때 이렇게 축소되니까 지금 현존하는 이 번각본에 이것도 지금 다 축소되어 있는 거란 말이죠. 그렇다면은 조판할 때는 이 번각본 중에서 이게 페이지별로 크기가 다 다르거든요. 1cm 넘게 차이가 나는데, 그러면 이 중에서 가장 높은 크기, 가장 큰 크기를 기준으로 하고, 거기다가 또 가장 큰 것도 또 줄어 있을 테니까 플러스 알파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리고 난 뒤에 이 실물 활자는 이게 줄어들 리가 없잖아요. 금속이니까. 오히려 더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산화돼 가지고 거기다가 뭐 녹이 붙는다든가 이렇게 해서. 그러나 그걸 제외해버리고, 그럼 이건 금속이니까 이것은 변화가 없으니까 플러스 알파에다가 이 판에 플러스 알파에다가 활자적 실물을 갖다가 배열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저희들이 보건 실험할 때는 현재 여기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줄어든 이 크기에도 들어가느냐를 해봤을 때 들어간단 말이죠. 그런데 문화재청에서 했을 때는 이것을 전체 평균치를 내 가지고 이 판들의 크기에 평균치를 내서, 평균치 안에 활자의 평균치를 내서 또 넣었단 말이죠.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죠. 그 세로로 긴 글자와 가로로 긴 글자의 그 차이가 있는데, 그런 것을 여기다가 똑같이 평균치 내가지고 집어넣어가지고 평균치와 평균치를 집어넣었다고 해서 이게 맞느냐 하는 거죠. 언뜻 생각하면은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가상을 뭐 그런 식으로 할 수는 있을런가는 모르겠지만은, 그것은 현재 실물이 있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될 부분이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그 소위 말 허용치라든가, 그 다음 변화의 그 정도의 척도라든가 이런 것을 다 검토된 후에 해야 되고, 지금 이렇게 이제 조판상의 문제하고 글자가 축소되는 이 부분에 있어서도 그런 예가 우리가 한두 개냐 아니다 이거죠. 이 여러 가지를 가지고 몇 퍼센트 줄었다, 그 사례를 쭉 표로 쭉 만들어 놓고 정도가는 어떨 것이다 하는 결론을 유도해야 되는 것이지.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지금 분석의 방법이 오류가 있다, 잘못되어 있다, 이제 그걸 지적하고 싶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용재총화의 방법을 가지고 정도가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주조가 되는가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샌드캐스팅이라는 것은 상하 틀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상하 틀이 있어야 되고, 여기에 이 상하 틀이 이렇게 합쳐지는 이 부분을 가지고 뭐라 하면, 이걸 가지고 이 면을
분할면이라고 합니다. 두 개가 분할되는 곳이기 때문에 분할되는 것인데, 먼저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나무로 먼저 활자를 만들어야 됩니다. 이 금속 활자를 만들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목 활자를 먼저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목 활자를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압이 활자가 된다고 해서 이것을 부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영어에서는 패트릭스, 매트릭스, 소위 음이자냐, 모자냐, 압이자냐 그러는데, 어쨌든 이게 이제 우리는 압이가 되는 거죠. 그 부자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를 사실은 여기에 심어야 되는데, 지금 이거 대신에 우리가 증도가를 가지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증도가를 이미 이것이 원칙은 먼저 나무로 만들어졌다고 가정을 합니다. 이건 현재 금속이지만은, 그래서 이 만들어진 이것을, 자, 이 모래를 원래는 용재총화에 보면은 해포연이라 그래서 바닷가 부드러운 그 갯벌의 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갯벌의 흙이라는 것은 진흙인데, 그게 이제 열이나 압력에 강한 그런 그 흙이거든요. 그래서 바닷가 갯벌에 부드러운 흙을 가져다 놓고, 이래 놓고, 밑에 이 틀에다가, 이 나무 틀에다가 이게 깔고, 그 다음 그 위에다가 나무로 새긴 글자를 위에다가 놓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나무로 새긴 글자를 놓는데, 여기다가 이걸 한자 놓고 또 한자를 이렇게 놓는데, 여기서 어떤 문제가 있나 하면은, 그 글자를 어느 정도 깊이로 놓느냐는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완전히 매몰시키느냐, 아니면 이게 이제 들리게 놓느냐 하는 거죠. 그런데 완전히 매몰시키는 것은 이 샌드캐스팅의 원칙에서는 벗어나는 거죠. 반반씩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글자를 어느 정도, 그게 쉽게 놓으면 그냥 편하게 그냥 임의적으로 툭 누르면 됩니다. 그 다음 이 정도가자에는 이미 여기 그 양쪽에 날개가 있습니다. 이 하나는 일부러 날개 없는 거를 지금 놨고, 하나는 날개 있는 걸 놨습니다. 그래서 날개 있는 거를 어디까지 가냐면, 이렇게 쭉 늘어가지고 이 날개 부분이 이 진흙의 위치에 오게끔 이렇게 해버립니다. 그러면 이 날개의 높이하고 이 진흙의 그 면하고, 이렇게 진흙의 면이라 해도 모래 면이겠죠. 같은 거죠. 자, 이런 상태에서 이게 이제 여러 개 달리겠죠. 이런 상태에서 위에 틀을 이제 이렇게 갖다가 이렇게 이제 이걸 이제 합형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상하의 틀을 이렇게 합치는 거죠. 이 사실은 분할면 안에는 그 수치라든가 이런 거 가지고 사실은 이렇게 합니다. 그래야 두 개가 잘 떨어지라고, 분리가 잘 되라고. 자, 이 합형이 됐으면 이제 이 합형을 이렇게 이제 드러냅니다. 근데 이 드러낼 때에 요렇게 위로 잘 드러내야 되겠죠. 이렇게 잘 드러내야 요 글자 모양이 그대로 빠져나오겠죠. 요게 이제 수직으로 이렇게 싹 잘 드러내야 이렇게 빠져나오겠죠. 그러면은 지금 이 합형에서 위에 게 나오고 아래 게 나왔습니다. 아래 게 나왔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근데 그러면은 쇳물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뭔가 하면은, 지금 여기에는 지금 글자의 윗면이 나왔고, 요것도 윗면이 나왔고, 여기는 지금 글자의 아랫면이 들어가 있겠죠. 그러면은 이거를 이제 요 글자를 이렇게 드러내면은 글자의 뒷면이 나오겠죠. 그러고 난 뒤에 이런 둥근 조각도를 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자, 그러고 난 뒤에 요것을 합형을 합니다. 이제 다시 이렇게 합치는 거죠. 지금 이걸 다시 합치는데, 지금 현재 잘 보이질 않지만은 어쨌든 이걸 기술적으로 똑같이 놔야 안 되겠습니까? 요렇게 해서 기술적으로 딱 이렇게 맞춰 가지고 딱 놔야 되는데, 만약에 이것이 어긋나 버리면 층이 나 버리는 거죠. 어긋나면 층이 나는데,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딱 합쳐 놓고, 그러면은 다시 돌아가 보면 지금 이쪽에는 길이 없습니다. 이게 쇳물 들어가는 길이. 쇳물은 지금 어찌 들어가면 일로 해서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이 활자를 거쳐 갖고 이렇게 오고, 요것도 요 공간에 요게 공간으로 탁 맞았으니까 요 공간에 쇳물이 여기 다 차겠죠. 그다음 요 공간에 쇳물이 다 차겠죠. 그렇게 요렇게 해서
쇳물 부을 때는 요 상태에서 요렇게 요쪽으로만 들어간다는 거죠, 쇳물이. 그러면은 그러고 다 하고 난 뒤에 이거를 합평을 떼내 버리면은 글자는 여기서 한쪽에 모여지는 거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이게 이제 주물사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지금 현재의 정도가자에는 무엇이 남아 있나 하면은 이 활자에 보면 이렇게 붙었다가 떨어지니까 뭔가 하면은 여기에 굉장한 압력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게 활자가 이 판이 들썩들썩합니다. 그래서 여기다 막 철사를 고정해가지고 꽉꽉 볼트로 조아가지고 이게 흔들리지 않도록 하는데, 그래도 여기 쇳물이 이렇게 흘러나가가지고 여기에 우리가 붕어빵을 연상하시면 됩니다. 이게 옆으로 막 이렇게 너덜이가, 이걸 너덜이라 그러거든요. 너덜이가 이 옆으로 흘러나가가지고 실물 활자에서는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러면 뭐냐면 이 너덜이 없애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 두 개가 떨어졌다 붙으니까 이 틈 사이로 이렇게 너덜이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그것을 잘라내주기 위해서 연마가 필요한 겁니다. 그 연마를 했으면은 그게 줄 자국이 글자의, 그 활자의 옆면에 나타나는 거죠. 그 다음 이제 글자의 뒷면에도 그게 나타나는 거죠. 그런데 지금 문화재청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그 청으로 못 빼낸다 하는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게 설사 어긋난다 하더라도 주조는 뭔가 하면은 여기는 요거대로 여기는 여기대로 해서 주조는 다 되는 거죠. 양측이 이런 식으로 주조가 될 뿐이지, 청이라서 이런 식으로 주조가 될 뿐이지 주조는 다 됩니다. 그러고 난 뒤에 여기를 연마를 해서 저 그림에서 지금 청 나오는 것처럼 저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문화재청에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는 어떤 문제가 있나 하면은 과거에 저희들이 이 처음에 이걸 연구할 때 이거 왜 청이 날까를 사실은 해결을 못했어요. 해결을 못했다가 그때 제안한 것이 뭐냐면 아예 활자를 만들 때 이 활자를 분리했던 거 아니냐. 이걸 지금 저는 이제 한 개를 그냥 바로 씹었잖아요. 그게 아니고 이 활자를 나누어서 위에 거하고 아래 거는 아래 거대로 위에 거는 위에 거대로 심었던 거 아니냐. 그걸 처음에 주장했던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지금 문화재청에서 반박하고 있는 것은 처음에 주장했던 그걸 반박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이후에 제가 논문도 쓰고 책도 내고 하면서 뭐냐면 그 다음에 연구가 계속돼 가지고 그렇게 해서 청이 나는 가능성보다는 오히려 이렇게 합평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전문가들도 다 그렇게 이 분야의 전문가들 합평하는 과정에서 이게 차이가 난다. 이 합평을 요렇게 뭐 잘 보이지 않는 거니까 합평하는 과정에서 이게 문제가, 물론 여기도 무슨 뭔가 표시를 했겠죠. 표시를 했으니까 여기 차이가 나도 거의 뭐 1mm 정도의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죠. 근데 이래 차이가 나는 것은 지금 여기 조선시대에 현재 지금 있는 그런 활자들에 대해서 다 청이 나요. 그래서 지금 이거는 교수관 활자라고 해서 국립중앙박물관에 있는 여기도 다 이렇게 청이 나는 거거든요. 그것은 합평이 잘못했다는, 그건 결국은 합평했다는 것은 아래 위 청이 있다는 이야기죠. 근데 지금 못 빼낸다 하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밑에 왜 못 빼내냐고, 이 옆에 있는 날개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날개를 못 빼낸다고 이야기했지. 그 날개를 못 빼낸다는 것은 제가 아까 여기 날개까지 여기 함몰된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날개 위로 가면 무너지니까 안 되죠. 날개까지만 함몰시키면 날개는 날개대로 빠지고 밑으로 빠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건 뭐 별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소위 주물하는 사람 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으면서 왜 그런 결론을 냈는지 하는 이제 그런 게 이제 문제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그쪽에서 못 빼낸다고 하는 이유를 하나 이제 제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똑같은 이제 이 상틀이고 하틀입니다. 이런 방법입니다. 이게 이제 활자입니다. 이게 활자인데 이 활자를 아예 이 바닥에 먼저 놓습니다. 바닥에. 그 다음 주에 모래를 가지고 여기다가 완전히 덮어버리죠. 모래로 이렇게 완전히 덮어버리면 그 다음 주에 틀을 확 바꾸면 이거는 완전히 다 들어가 버렸죠. 완전히 다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다시 이렇게 합치죠. 그러면 이쪽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한 면에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양쪽으로 하나는 밑에가 하나는 위에 가는데 이거는 한쪽으로 다 몰려버린 거죠. 한쪽이 다 몰렸으니까 지금 이렇게 제껴놓고 이거를 빼려고 하면은 청이 져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죠. 이걸 빼려고 하면은 활자의 모양은 항상 요런 식이 돼 있습니다. 역사다리꼴로 돼 있어야 이렇게 빠지죠.
만약에 이런 활자 모양이 이런 식으로 이런 사다리 꼴이라면 만약에 이게 이렇게 들어갔다고 하면은 이거는 당연히 나올 때 다 부서져 버리겠죠. 그래서 지금 최소한 뭐냐면 활자 만들 때에 정상적으로 이야기한다면 딱 수직으로 이렇게 만드는 거죠. 이런 식으로 수직으로 만들어야만 그 수직으로도 사실은 잘 안 빠져나옵니다. 그럼 어떤 식으로 이걸 빼내느냐 하면은 지금 방법 뭐냐면 송곳으로 여기 꼭 누릅니다. 꼭 눌러가지고 그 다음 그 망치 같은 걸 탁탁 치면 뭔가 그 진동에 의해서 이쪽 약간 짤락짤락 흔들어 가지고 공간을 만드는 거죠. 공간을 만들어 갖고 이게 빠져나올 수 있도록 해놓고 이렇게 빼버리거든요. 그거는 기술의 문제고 어쨌든 글자의 모양이 완전히 이런 식으로 역사다리 꼴로 들어갔다면은 이 안에서는 빠져나오려고 그러면 그건 무너져서 안 되는 거죠.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방법으로 하는 이 방법을 가지고 고수한다고요. 그래서 활자에서 층이 나오는 건 안 빠져나온다는 것이 그런 거거든요. 이렇게 하면 층이 나고 실패율이 높은데 이렇게 하면 한쪽의 글자가 다 몰려가 버리니까 어떤 면에서 실패율이 줄어든다는 겁니다. 다만 글자만 이렇게 잘 만들면은 이런 식으로 각도만 잘 맞추고 그러고 난 뒤에 이 한 면은 이 면은 사실 필요도 없는 부분이 되는 거죠. 그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제껴 놓고 그다음째 그다음부터는 똑같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다음째 여기다가 이렇게 고를 이렇게 내고 그다음째 이걸 합쳤다가 쇳물을 부으면 여기는 하나도 안 들어가고 여기만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빼낼 때 무너지냐 안 무너지냐 하는 문제는 바로 이겁니다. 완전히 한몰이 되느냐 이것처럼 양쪽을 갈라지느냐의 문제거든요. 왜 전통적인 용제총화 방법으로 안 하고 왜 지금 편법을 하는 이 방법을 자꾸 고수하느냐. 그러니까 전제가 틀려진 겁니다. 같을 등자가 있는데 그 실물에 보면은 이 너덜이가 여기에 그 길이 나와 있는 게 있어요. 들어가는 홈이 뭔가 하면 한쪽은 막혀 있으니까 위는 평면이고 나중에 쇳물을 드러내면은 윗물은 평면이고 아래는 이렇게 반원형이 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쇠가. 그 반원형으로 되어 있는 말하자면은 쇠는 요런 식으로 해갖고 요런 막대로 되어 있는 요게 여기 딱 붙어 있는 거죠. 요렇게 붙어 있는 것이 지금까지 3개가 나왔어요. 그런데 다만 그것이 지금 문화재 지정하는 그 101자 안에는 안 들어가 있어요. 그 중국에도 그게 하나가 있고 그래서 그거를 보고 나면 이게 하평이라는 소리를 안 할 수가 이거 증거죠. 이건 확실하게. 왜냐하면 밀랍 주조가 됐다면 이게 동그랗게 돼야 되겠죠. 이게 한 면이 평면이고 이렇게 나왔다 하는 이야기는 이게 하평으로만 가능한 거죠. 이쪽이 고를 낼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거 골 한쪽만 있으면 쇠문은 글로만 들어가면 되니까요. 똑같은 등자인데 서로 다르잖아요. 예. 이것도 연못을 이거는 일로 가고 이건 일로 들어갔어요. 예. 일로 들어갔는데 지금 이면을 보세요. 여기 평면이잖아요. 예. 근데 이걸 이제 옆모습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동그래요. 평면이, 근데 요게 바로 위의 면이고, 요 아래, 요거 지금 층이 돼서 내려가 있잖아요. 예. 이 내려간 면이 바로 아래면인 거죠. 예. 그러니까 이건 당연한 층이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거죠. 요것도 지금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 얘가 똑같은 글자에서 똑같은 얘가 이래도 가고 저래도 갔잖아요. 그 줌을 조금만 알면 그냥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근데 저거가 안 하는 방법으로 했다고 해가지고 못한다 하는 건 말이 안 되죠. 고려금속활자의 진실규명은 역사의 진실을 밝히는 불편한 일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나라의 문화 국위 상승을 위해서라도 이대로 함몰돼서는 절대 안 된다는 남건희 교수. 그는 최소한 과학감정으로 증명된 부분을 제외한 서체, 주조, 조판, 검증특위를 구성해 반드시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 이토록 중요한 역사적 사안을 얼치기 논법으로 오도해서는 안 되며 힘들고 거친 여정들이 기다리겠지만 모든 것을 운명으로 받아들이면서 고려금속활자의 진실규명을 위해 신명을 다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남 교수는 향후의 계획과 관련해 각종 국제학술대회를 통해 고려금속활자가 세계 최고의 금속활자임을 밝혀 인류의 문화유산으로 우뚝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여생을 불태울 것이라 강조했습니다. 그는 고려금속활자는 드러난 증거만 보더라도 세계 최고의 금속활자가 분명하다면서 증도과자 논쟁은 세계 최고의 금속활자를 입증하기 위한 실로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국민적인 관심과 성원이 요청되는 국가적인 사안이라고 역설했습니다. 그러면서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않는 문화재위원회를 특별 구성하고 서체, 주조, 조판 등 검증특위 구성을 통한 재검증 등으로 반드시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